미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백악관부터 실리콘밸리까지 언론사와 대학가에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교통국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CNN과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작은 나라라는 특집 기사를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하버드 최고 권위의 교통공학 교수가 있습니다. 20년간 미국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주장해온 그가 한국 방문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교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충격적인 한국의 모습,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사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대한민국의 위대함과 우수함을 전 세계로 알려질 수 있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교통공학과의 제임스 밀러 교수입니다. 교통 시스템 설계와 도시 계획에 관한 논문으로 여러 차례 상을 수상했고 미국 연방교통국 자문위원으로 20년 넘게 활동해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통 체계를 연구하며 미국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죠. 하지만 지난해 여름 제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밀러 교수님,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교통 혁신 사례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한국의 사례에 집중해 주세요. 연방교통국 원래 회의에서 로버트 국장의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내심 의아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작은 아시아 나라가 미국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본이나 싱가포르의 교통체계는 몇 번 연구한 적이 있지만 한국에 대해선 거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면적은 미국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 그곳에서 무슨 혁신적인 시스템을 배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연구인가요? 다른 선진국 사례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제 질문에 로버트 국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밀러 교수, 선입견을 버리세요. 최근 국제교통포럼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백지 상태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놀라운 점을 발견하실 겁니다.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내심 회의적이었습니다. 미국이 100년 넘게 구축해온 교통, 인프라와 시스템을 작은 아시아 국가가 뛰어넘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아마도 단순히 몇 가지 첨단 기술을 도입한 것을 과대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의심은 계속됐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뉴욕의 웅장한 고속도로망, 복잡하게 얽힌 교차로들을 보며 과연 한국이 이보다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이미 반박 논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다르니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작은 나라니까 통합 관리가 쉬울 것이다. 신생 인프라라 당연히 최신식일 수밖에 없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부터 인상적이었지만 공항이 좋은 건 교통 시스템과는 별개의 문제지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 연구를 시작하며 저는 여전히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곧 서울대학교 이상민 교수를 만나 함께 한국의 교통체계를 살펴볼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과연 제 선입견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상민 교수가 저를 직접 맞이하러 왔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50대 중반의 신사였죠. 그는 악수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밀러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2주간 함께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탐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상민 교수는 첫날부터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직접 걸으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체험해보자는 것이었죠. 처음엔 걷는다고 차로 돌아보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민 교수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강남역 주변에 내려 걷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교통 시스템의 작은 혁신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신호등 옆에 설치된 디지털 타이머가 보행자에게 대기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자동 그늘막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으로 펼쳐지는 그늘막입니다. 여름철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시민들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 담긴 설계였습니다.
미국의 교통 시스템이 효율과 속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기서는 사람의 경험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더 놀라웠습니다. 정류장마다 설치된 에어컨, 겨울철에는 온열 의자, 그리고 무엇보다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LED 정보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버스 정류장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기서는 정확히 언제 버스가 올지 알 수 있어서 시간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이상민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횡단보도 앞에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위한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교차로마다 보행자 우선 구역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절대 강자라면 이곳에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건 모두 최근에 설치된 건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일부는 최근 혁신이지만 대부분은 10년 이상 꾸준히 발전시켜온 시스템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설계하는 철학이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온 자동차 중심의 도시, 계획이 유일한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 교통 시스템의 진정한 실력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이상민 교수는 저를 데리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과 휴게소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일 뿐 아스팔트와 차선, 톨게이트로 구성된 평범한 도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톨게이트에 접근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차들이 멈추지 않고 하이패스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대도 정차하지 않았죠. 한국의 하이패스 시스템은 몇 년 전부터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차량이 하이패스를 사용하죠. 덕분에 톨게이트 정체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이상민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미국의 유료 고속도로를 떠올렸습니다. 여전히 많은 차들이 톨게이트에서 줄을 서고 심지어 현금으로 요금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효율성 면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몇 년은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또 하나 눈에 띈 것은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구간마다 설치된 전광판은 앞으로의 정체 구간, 사고 정보, 대체 경로까지 상세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 정보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95% 이상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위성 데이터와 도로 센서, 차량 내비게이션 정보를 종합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죠. 덕분에 운전자들이 정체를 피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도로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2시간쯤 달렸을 때 이상민 교수는 휴게소에 들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떠올리며 별 기대 없이 따라갔습니다. 패스트푸드점 몇 개와 화장실이 전부인 그런 장소를 예상했죠.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도착한 순간 제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우주선인가? 건축물도 획기적이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작은 쇼핑몰이자 문화공간이었습니다. 다양한 한식 레스토랑부터 카페, 편의점, 심지어 지역 특산품 판매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5성급 호텔 수준으로 깨끗했고 넓은 휴식 공간에는 마사지 의자와 수면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기차 충전소였습니다. 20개가 넘는 고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미 여러 전기차들이 충전 중이었습니다. 미국의 휴게소와는 차원이 다르군요. 저는 솔직한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한국에서 휴게소는 단순히 잠시 쉬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는 목적지이자 지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주차장에서 휴게소 건물까지 이어지는 길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 없이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패널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휴게소 운영에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철학이 담긴 설계네요. 이상민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의 교통 인프라는 효율성만큼이나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휴게소에서 불고기, 김밥, 떡볶이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런 수준의 서비스와 시설을 갖춘 곳은 대도시의 프리미엄 쇼핑몰 정도에서나 볼 수 있을 텐데 이곳은 그저 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평범한 휴게소였습니다.
한국의 교통 문화가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민 교수와 함께한 세 번째 날, 저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도시를 횡단하는 일정이었죠. 미국에서 온 교통공학 교수로서 저는 뉴욕이나 시카고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세계적 수준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아침 일찍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플랫폼 스크린 도어였어요. 모든 역에 설치된 이 안전장치는 승객이 선로에 빠지는 사고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시설이 일부 최신 역에만 있을 뿐 대부분은 여전히 열린 플랫폼이죠.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의 스크린 도어 설치를 완료했고 이제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더 발전시키는 중입니다. 지하철 내부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디스플레이, 각 칸마다 설치된 와이파이와 충전 포트, 그리고 무엇보다 청결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과 역 사이의 이동 시간도 정확했고 열차의 도착과 출발이 분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지하철은 대략 5분 간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0분이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많죠. 여기는 정말 정확하네요. 이상민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의 정시성은 시민들의 일상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로 환승하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환승 할인도 자동으로 적용되었어요. 버스 내부의 실시간 정보 시스템은 다음 정류장, 환승 정보, 심지어 주요 관광지까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민간 버스 회사들이 통합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모든 대중교통 수단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네트워크가 최적화되죠. 오후에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한눈에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CCTV, GPS 데이터 시민, 제보 등이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교통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체가 발생하면 신호 체계를 자동으로 조정해 흐름을 개선하고 사고가 나면 즉시 우회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이 예측 모델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대중교통 우선 신호 시스템이었습니다. 버스가 접근하면 신호가 자동으로 조작되어 우선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었죠. 이렇게 하면 대중교통의 정시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도로 전체의 효율성이 향상되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대중교통이 이동수단으로만 여겨진다면 한국에서는 도시 생활의 중심축이자 사회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었어요. 기술적 측면에서도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도 몇 년은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 의구심은 점점 존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연구 일정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상민 교수는 저를 송도 국제도시로 안내했습니다. 인천 앞바다를 매립해 처음부터 스마트시티로 설계된 도시라고 했어요. 저는 미국의 스마트시티 계획들을 많이 봐왔기에 과연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송도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 것은 도시 곳곳을 가로지르는 자전거 전용도로였죠. 단순한 차선 구분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자전거 네트워크가 도시 전체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처음부터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주요 시설이 걷거나 자전거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있죠. 더 놀라웠던 것은 지하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 수거 시스템이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지하 파이프를 통해 쓰레기를 중앙 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교통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도시 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다니지 않으면 그만큼 도로는 덜 혼잡해지고 대기 오염도 줄어들죠. 교통 시스템을 단독으로 보지 말고 도시 전체의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이상민 교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교통공학의 미래는 단순히 도로와 차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시 생활 전체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송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통합관제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교통 흐름부터 에너지 사용량, 안전 상황까지 도시의 모든 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센터는 도시의 중추신경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특정 구간의 교통량이 증가하면 자동으로 신호 체계를 조정하고 대중교통 배차 간격을 줄이죠. 심지어 날씨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센터의 한 직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근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을 몇 초 늘려 보행자들이 서두르지 않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했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담긴 시스템을 보며 저는 미국의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효율과 속도만 추구하다 보니 사람의 경험과 감정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죠. 송도의 마지막 방문지는 컨벤시아라는 전시장이었습니다. 이곳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도로 위의 특별한 포장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건 태양열을 흡수해 야간에 빛을 내는 포장재입니다. 가로등이 없어도 도로의 경계를 명확히 볼 수 있죠. 에너지, 절약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기술입니다.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환경과 안전,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설계에 감탄했습니다. 미국의 도시들이 기존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송도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이상민 교수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상민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철학입니다. 둘째, 통합적 접근 방식이죠. 교통을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도시 생활의 일부로 보는 겁니다. 셋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실험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철학과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연구의 마지막 주, 저는 이상민 교수의 제안으로 서울시 교통정책과 실무진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시스템이 어떻게 기획되고 운영되는지 내부적인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해왔지만 그 배경에는 어떤 기업이나 천재적인 엔지니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시청의 회의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40대부터 20대까지 경력 많은 공무원부터 새내기 엔지니어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었죠. 저희가 개발한 대중교통 통합 시스템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현 팀장이라는 분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기획되고 발전해 왔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놀라웠던 것은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였습니다. 저희는 매월 시민 패널을 운영합니다. 학생, 직장인,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교통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죠. 실제로 버스 정류장의 온열 의자는 한 노인분의 제안에서 시작되었고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바닥 신호등은 대학생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어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엔지니어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저희 팀은 사용자 여정 지도라는 방법론을 활용합니다. 실제 시민들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며 교통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불편한 지점을 찾아 개선하는 거죠.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실패 사례 공유였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개선한 시스템들, 시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 폐기한 아이디어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버스 정류장에 와이파이 기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발견했죠. 대신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정확한 도착 정보와 쾌적한 대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했죠. 이상민 교수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교통 시스템의 진짜 힘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이런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활용하는 철학이 중요하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이상민 교수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전용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밀러 교수님, 지금까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체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주간의 경험은 제가 가지고 있던 많은 선입견을 무너뜨렸습니다. 작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무시, 미국 시스템에 대한 근거 없는 자부심, 기술 위주의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교통 시스템을 바라보는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효율성과 속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간과했더군요. 한국에서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명확한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이상민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공적인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A에서 B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 노력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발표할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기술적 혁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 있는 철학과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배워야 할 것은 최신 장비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교통 철학이었으니까요. 인천국제공항을 떠나기 전 저는 공항철도를 이용해 마지막으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체험했습니다. 도심에서 공항까지 43분, 정확하게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열차 수화물을 위한 특별 공간, 공항 체크인과 연계된 서비스까지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편의성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2주간의 경험을 정리하며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의심과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연방교통국 회의에 참석했어요. 로버트 국장을 비롯한 교통 전문가들이 저의 보고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밀러 교수, 한국에서의 연구는 어땠습니까? 예상대로였나요? 로버트 국장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인 것을 넘어 철저히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닌 시민들의 필요와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접근 방식이 한국 교통 시스템의 핵심이죠. 이어서 저는 미국 교통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제안들을 발표했습니다. 대중교통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보행자 중심의 도로 재설계, 시민 참여형 교통 정책 개발 등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풀어요. 발표가 끝난 후 예상 밖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평소 보수적이던 교통국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이죠. 밀러 교수, 이 보고서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특히 시민 참여형 교통 정책 부분에 관심이 가는군요. 곧 시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국장이 옆에 앉은 재무 담당자와 작은 소리로 의논했어요. 다음 달 예산 회의에서 한국의 사례를 더 자세히 논의했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회의가 끝난 후 로버트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밀러 교수, 처음에 당신을 한국에 보낸 것은 우리의 시스템이 여전히 세계 최고라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보고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겠군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편견으로 한국에 갔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국장님,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크기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느냐입니다. 한국은 그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제 다른 눈으로 도시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큰 고속도로와 웅장한 다리들 대신 보행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대중교통은 얼마나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람들의 필요는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보스턴 시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죠. 그가 제 보고서를 읽고 보스턴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의 자문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밀러 교수님, 우리 도시는 오래된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당신의 한국 연구에서 영감을 얻어 사람 중심의 교통 혁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저는 시민 교통 패널을 구성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 배경을 가진 보스턴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룹이었죠. 그들은 매주 모여 자신들의 교통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제안했습니다. 한 노인 참가자는 버스 정류장의 의자가 너무 차갑고 불편하다고 지적했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참가자는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난다고 말했어요. 대학생들은 심야 시간대 안전한 귀가를 위한 교통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모든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한 후 저희 팀은 보스턴 교통 혁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핵심은 기술적 업그레이드보다 사용자 경험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시범 사업으로 보스턴의 한 지역에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설치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실시간 도착 정보, 온열 의자, 태양광 충전 포트, 비와 눈을 막는 특수 디자인의 지붕 등을 갖추었죠.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시민들은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경험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감탄했어요. 특히 추운 겨울, 온열 의자는 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대중교통 통합 어플리케이션 개발이었어요. 버스, 지하철, 공유 자전거, 택시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앱에서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지불 시스템도 통합해 환승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예산 문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시민들의 변화 저항 등 여러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상민 교수에게 조언을 구했고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아갔죠. 1년이 지난 후 보스턴의 교통 만족도 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범 사업이 진행된 지역의 만족도가 30% 이상 상승한 것이죠. 특히 교통 시스템이 내 필요를 얼마나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서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 성공은 미국 전역에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등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연방교통국은 사람 중심 교통 혁신이라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죠.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새로운 수업도 개설했습니다. 인간 중심 교통공학이라는 제목의 이 수업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기술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과 사회적 영향도 고려하는 접근 방식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수업은 공학도뿐 아니라 디자인, 심리학, 공공정책 전공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높았어요. 한국 방문 2주년을 맞아 저는 이상민 교수를 보스턴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는 제가 진행해온 프로젝트들을 둘러보며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어요. 밀러 교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의 철학을 미국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셨군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것이죠. 퇴근길 새롭게 설치된 스마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시민들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편함을 참으며 무작정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고 편안한 환경에서 대기하며 심지어 일부는 정류장에 설치된 작은 책장에서 책을 빌려 읽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사람들을 A에서 B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경험과 감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 작은 아시아 국가에서 시작된 이 철학이 이제 미국의 도시들을 하나씩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민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 한국에서의 이주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확신으로 출발했지만 돌아올 때는 겸손함과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어요. 작은 나라에서 배운 큰 교훈은 이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문 밖으로 보스턴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죠. 진정한 혁신은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문화와 시스템에서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야말로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제 여정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이 선진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대함과 우수함을 전 세계로 알려질 수 있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국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